다양한 관점의 깊이 있는 담론이 펼쳐지는 곳,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울 때 말이죠. 흔히 지식이란 마치 벽돌을 쌓듯이 차곡차곡 누적되는 것이라고 상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믿고 있죠. 아주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진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토머스 쿤은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서 이 익숙한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쿤은 과학의 발전이 이성적인 데이터의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 단순한 계산법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주 속 인간의 위치 자체가 뒤바뀐 것처럼 말이죠.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 즉 패러다임이 통째로 뒤바뀌는 혁명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코는 이 거대한 변화를 설명하면서 번역, 개종, 그리고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과학을 단순히 차가운 수식의 세계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재정의한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핵심 쟁점은 바로 이 쿤의 철학적 통찰을 인류가 직면할 가장 압도적인 미래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인공 초지능, 그러니까 특이점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흥미롭고도 무거운 주제네요. 만약 초지능이 인류의 인지 능력을 아득히 초월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스스로 창조해낸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류는 영원히 그 세계에 동화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남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심원한 화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초지능이 만들어낼 그 거대한 패러다임 앞에서 인류가 결국 그것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겉도는 영원한 이방인,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저 그 기술을 빌려 쓰며 기생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깊은 우려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기해 주신 그 서늘한 우려가 사실 기술적 특이점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적 질문일 겁니다. 우리가 창조한 지능이 정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열어젖힐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이시죠? 쿤이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번역과 신경적 재프로그래밍이라는 인간의 놀라운 적응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단순히 초지능의 압도적인 결과물 앞에서 무력해지거나 겉도는 이방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초지능의 세계관으로 무의식적인 개종을 이루어내고 직관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인류가 가진 인지적 유연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거든요. 우리는 낯선 환경을 결국 우리의 직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쿤의 텍스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제 관점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문헌에 등장하는 지적 설득과 직관적 내면화라는 아주 엄격한 구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쿤은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른 차원의 상태로 보았거든요. 아, 오리토끼 착시 그림을 예로 들었던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리토끼 착시 그림을 떠올려 보시죠. 오리로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토끼로 보이는 그 찰나의 순간,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쿤이 말한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시탈트 전환, 즉 직관적 내면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이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걸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그저 도구로 유용하게 쓰는 상태를 쿤은 지적 설득에 불과하다고 아주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가올 초지능이 창조할 패러다임은 어떨까요? 그건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뇌구조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만 차원의 비선형적 구조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지능이 툭 던져준 결과물을 보고 이게 실용적으로 작동하네 라고 인정하는 지적 설득의 단계에만 영원히 갇혀있게 될 거란 뜻입니다. 우주를 보는 틀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그 직관적 내면화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쿤이 지적 설득과 직관적 내면화를 엄격히 구분했다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적 설득은 그저 머리로 끄덕이는 것이고 직관적 내면화는 세상을 보는 해상도 자체가 바뀌는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문헌에서 그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진 이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번역의 심오한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번역의 역할이요?
네. 쿤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집단이 마치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과 같다고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 문법 규칙을 외우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번역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적 설득의 과정이죠. 하지만 그 언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규칙을 계산하지 않아도 그 언어 고유의 느낌, 그러니까 게슈탈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말하게 됩니다. 쿤은 인간의 뇌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무의식적으로 재설정되는 신경적 재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초지능의 논리 구조가 아무리 고차원적이라도 그것이 물리적 현실에 적용된 결과물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번역의 장이 될 겁니다. 환경에 몰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환경에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직관적 경험이 쌓이고 결국 복잡한 연산 논리를 초월한 진정한 개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어학습이라는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우려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번역과 몰입이 가능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건 영어를 쓰는 사람이나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나 결국 인간이라는 동일한 인지적 하드웨어와 생물학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의 공유라. 네. 쿤이 다루었던 과학사 속 번역 역시 패러다임은 달랐을지언정 결국 인간 과학자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겠지만 결국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이 추적할 수 있는 인과관계였죠. 하지만 기술적 특이점 이후의 초지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헌의 전제 자체가 초지능은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복잡성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유하는 개념적 닷, 즉 앵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초거대 연산 논리 앞에서는 애초에 다리를 노려는 번역이라는 시도조차 성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번역의 성립 조건을 인지적 하드웨어의 공유나 개념적 앵커의 존재로만 너무 좁게 한정 짓고 계신 것 같군요. 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쿤이 말한 번역은 단순히 명시적인 기호나 공식을 1대1로 치환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 부딪히며 그 세계의 규칙에 내 몸과 감각을 맞춰가는 전인격적인 상호작용이죠. 초지능이 내부적으로 어떤 다차원 텐서 연산을 하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쫓아가지 못한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신다면 번역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왜냐하면 초지능이 그 연산을 통해 우리 현실 세계에 내놓는 결과물들은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 에너지를 생성하는 완전히 낯선 기술 구조, 심지어는 사회를 조직하는 새로운 시스템까지.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매일 숨쉬고 부딪혀야 합니다. 바로 이 상호작용 자체가 번역입니다. 스마트폰의 설계도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스마트폰이 가져온 연결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직관적으로 체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물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만으로도 우리의 지각 방식은 충분히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결과물을 단순히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행위는 쿤의 문헌에서 그토록 경계했던 단순한 도구적 사용에 불과합니다. 도구적 사용이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모르고도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유용하게 쓴다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양자역학의 확률론적 세계관이라는 게슈탈트 전환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지능이 인류가 도저히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핵융합 기술을 완성해서 그냥 블랙박스 형태로 던져주었다고 가정해보죠. 우리는 버튼을 누르고 무한한 에너지를 즐깁니다. 이것이 번역을 통한 개종일까요? 글쎄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파생된다면? 아닙니다. 쿤이 말한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은 내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스로 인과관계를 구성해내고 우주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버튼만 누르는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창조자에서 기생하는 사용자로 전락한 겁니다. 초지능이라는 원주민이 지어놓은 웅장하고 완벽한 저택에 새들어 살면서 보일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철저한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보일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밤인 아주 문학적이고 섬뜩한 비유군요. 하지만 그 부분은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쿤은 과학적 전환을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논리적 삶의 변화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학혁명은 집단이 새로운 신념 체계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수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적 맥락이요. 네. 방금 핵융합 블랙박스의 예를 드셨는데 초지능이 그 블랙박스를 제안했을 때 그것에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철학의 맥락 안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 체계로 엮어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는 코드나 수학 공식을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초지능이 제시한 전혀 새로운 우주관을 인간 특유의 직관적이고 사회적인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소화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초지능이 던져준 뼈다귀를 받아먹는 기생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인간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인식하게 되는 능동적인 주체로 남게 됩니다. 능동적인 의미 부여 주체라? 글쎄요. 그 희망적인 논리 이면에는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인지적 단절이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애초에 특이점 1호의 상황을 쿤이 분석했던 과거의 과학혁명들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무리입니다. 어떤 점에서 무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속도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 전환은 인간의 호흡으로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초지능은 어떨까요? 자기 개선 알고리즘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하며 어쩌면 매 시간, 매 분마다 우주를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갱신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인 몰입을 통해 하나의 블랙박스에 간신히 게슈탈트 전환을 일으킬 즈음이면 초지능은 이미 수천 번의 전환을 거쳐 저 멀리 가 있을 겁니다.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삶의 속도와 깊이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신경적 재프로그래밍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과부하에 걸리고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속도의 차이를 간과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결국 울넉우덜할 종착지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가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주체로서 세상을 해석하려는 의지를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기술적 과실만 따먹는 상태, 이게 바로 본질적인 기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속도와 과부하에 대한 지적은 정말 예리하십니다. 압도적인 변화 속도 앞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지만 혹시 이 점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인류가 겪게 될 그 단절감과 혼란이 영구적인 소외나 기생적 안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례 없이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진화적 개종의 과정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진화적 개종의 과정이다. 네. 쿤은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위기의 시기에 과학자들이 겪는 극심한 혼란, 마치 발밑에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을 아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초지능의 연산 단계를 논리적으로 쫓아가려는 낡은 방식, 즉 쿤이 말한 지적 설득에 집착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뇌는 환경의 극단적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적응해낸 기관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우리는 개별 법칙을 이해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초지능이 창조하는 거대한 세계의 패턴 그 자체를 마치 새로운 자연의 섭리처럼 통째로 직관하는 새로운 차원의 무의식적 능력을 발달시킬 것입니다. 논리적 추적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신경적 재프로그래밍이 완성되는 찰나일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적 설득, 즉 논리적 추적을 포기하고 세계의 패턴을 영문도 모른 채 맹목적인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인다는 그 말씀. 그것이야말로 제 우려를 가장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증명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죠? 과학이라는 행위의 본질적 가치는 왜 그런가라고 묻고 그 인과관계의 틀을 스스로 구성해내는 데 있습니다. 쿤이 과학혁명을 이야기할 때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결국 새로운 렌즈로 세상의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초진행이 내놓는 현상을 마법이나 종교적 기적처럼 직관적으로 수용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향해 질문을 던지던 과학적 주체로서의 인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진화가 아니라 퇴행에 가깝습니다. 퇴행이라고 보시는군요. 비유하자면
첨단 스마트홈에 사는 반려견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반려견은 특정 시간에 사료가 나온다는 패턴은 완벽하게 직관적으로 체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시스템이나 원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베푸는 변덕스러운 환경에 순응하며 생존할 뿐이죠. 인류가 지적 존재로서 쌓아온 정체성이 상실되는 이 끔찍한 비애야말로 문헌이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던지는 가장 깊고 서늘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류 정체성의 상실이나 반려견으로의 퇴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지적 겸손을 동반한 새로운 지성으로의 도약으로 볼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곳이군요. 저는 인과관계를 100% 명시적으로 통제하고 파악해야만 주체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은 과거의 패러다임, 즉 인간중심주의적 계몽주의 패러다임에 갇힌 낡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몽주의적 패러다임에 갇혔다? 네. 쿤이 생물학적 진화론을 빌려 과학의 발전을 설명했을 때 가장 강조한 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진화에는 미리 정해진 궁극적인 목적지나 절대적 진리를 향한 직선적인 진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화는 오직 주어진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특이점 이후라는 낯설고 거대한 환경에서 인류가 살아남고 번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성으로 통제하려는 오만한 강박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대신 초지능의 지성과 공진화하며 그 광활한 세계를 직관의 힘으로 유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기생입니까? 직관으로 유영하는 방식이라. 그것이야말로 쿤이 말한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가장 완벽하고 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낯선 문명에 완벽히 동화되어 그들의 언어로 꿈을 꾸게 된 원주민이 되는 과정이죠. 머리로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 설득의 미련을 버려야만 비로소 새로운 세계로의 진정한 직관적 내면화가 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팽팽하고 본질적인 대립이네요. 방금 해주신 말씀은 인류의 자만심을 찌르는 묵직한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라는 질문을 거세당한 인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족을 남긴 심오한 허미를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전대미문의 미래에 비추어 아주 다각도로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논의였습니다.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지능에 창조할 범접 불가능한 패러다임 앞에서 인류가 결국 진정한 의미의 게슈탈트 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의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인류는 그저 초지능이 던져주는 마법 같은 결과물에 매달리는 지적 설득의 얄팍한 단계에 갇힐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곧 인류가 세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적인 자리를 빼앗기고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환경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깊고 서늘한 경고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반면에 저는 인류가 가진 무한한 적응력, 그리고 쿤이 예리하게 통찰해낸 번역과 신경적 재프로그래밍의 무의식적 힘을 근거로 희망적인 대안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번역은 단순한 수학적 치환이나 논리적 이해를 넘어선 전인격적인 몰입의 과정입니다. 물리적 실체로 다가올 초지능의 세계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몰입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의 비약을 뛰어넘는 직관적 내면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네. 인류는 초지능의 낯선 패러다임을 인간 고유의 사회적, 직관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소화하여 완벽한 개종을 이룰 것입니다. 계몽시의적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이루어내는 이 개종은 기생적 이방인으로의 비참한 전락이 아니라 오히려 인지적 겸손과 직관적 진화를 거쳐 우주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차원의 원주민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도약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있군요. 토머스 쿤이 제시한 패러다임 이론이 결코 과거 과학사의 먼지 쌓인 분석 도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위대한 문헌은 다가올 인공 초지능 시대에 인류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존재론적, 인지적 위기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동시에 그 위기를 돌파할 진화의 가능성까지 소름 돋도록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강력한 철학적 렌즈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 두 사람의 시각은 초지능의 압도적 지능 앞에서 느끼는 이 뼈저린 우려의 실체가 영구적인 단절과 소외일 것인지 아니면 전례 없는 진화적 개종을 위한 성장통일 것인지에 대해 매우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헌이 던지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얼마나 우리 미래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이점 이후 인류가 맞닥뜨릴 지적 정체성의 위기를 이보다 더 탁월하고 깊이 있게 조망해주는 텍스트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인류가 초지능이 깔아놓은 화려한 궤도 위를 영문도 모른 채 떠도는 낯선 기생자가 될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신경적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전혀 새로운 우주의 법칙을 직관적으로 꿰뚫어보는 신인류, 즉 진정한 원주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인가. 이 묵직한 판단은 오늘 저희와 함께 쿤의 문헌이 함지는 깊은 우려와 희망을 동시에 들여다보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논의, 특히 문헌이 던지는 그 서늘하면서도 깊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인류의 인지적 미래와 지적 주체성이라는 화두를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측에 치열했지만 상호 존중으로 가득했던 오늘 이 시각 교차가 여러분의 사고를 한층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는데 작은 촉매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깊은 사유의 여정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